왜 인도에 그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느냐. 베트남하고 인도를 비교해봐라. 어느 쪽이 미래이겠냐. 뭐 덩치가 인도가 크지 않냐. 그렇게 인력도 많고 그렇게 잘 되는 거면 TSMC, UMC, 글로벌 파운드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하다못해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NXP는 왜 인도에 안 들어갑니까? 정부를 상대로 무슨 인질극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런 베단타의 자금난 이 상황이 혹시 이 조인트 벤처가 무산된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일정 정도의 돌려막기 시도, 대마불사 논리를 적용시킨 문제였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드디어 본 게임에 들어갈 때는 예전과 다른 거죠. 외자 유치와 개방 경제를 공식적으로 표방을 하지만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인도가 외국 기업을 다루냐면 관세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컵을 만드는 기업을 인도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우잖아요. 네. 그럼 컵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기계 수입할 때 관세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공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관세 내든지. 그러면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아주 대표적인 거는 뭐 인증 이런 건데요. 국제적인 기준하고 상관없이 인증 절차를 다 요구를 해요.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은 결론은 뭐냐면 외국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위 말해서 아주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생겼으면 모르는데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유명한 케이스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도에서는 보다폰 사건 그러면 누구나 알아듣는 이야기인데요. 네. 2007년에 보다폰이 110억 불짜리 M&A를 합니다. 근데 보다폰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요. 한참 있다가 세금을 이만큼 내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 보다폰에서 아니요 이거는 조세법에 보고 규정에 봐도 이거는 세금 낼 대상이 아닌데요? 이랬더니 세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우리가 지금 규정을 바꿨어 그러니까 내. 이런 황당한 일인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소급 적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보다폰에서 아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런 일을 보다폰만 당한 게 아니고요. 사노피 그러면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세계적인 바이오테크 회사고 AT&T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똑같은 걸 당한 거예요. 오. 그게 7, 8건이 같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 아니 법치주의 사회에서 소급 적용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의회가 소집이 돼서 국회에서 세금은 소급 적용도 가능하도록 법을 새로 만들겠어 이래가지고 조세 당국은 필요하면 국가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급 적용을 해도 된다 이런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렵네요, 결국에 진짜. 헤이그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네, 뭐. 국제재판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헤이그까지 가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끝났습니까? 2007년에 시작된 사건이. 최종 마감은 2021년 8월에 끝납니다. 네. 뭐냐? 정부가 이제 소급 과세는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 이후로는 법적으로 소급 과세를 하거나 하는 방식의 이런 막무가내 외국 기업에 대한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하셔야 될 게 그때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그렇게 네, 굴러가니까요. 타성이라는 게. 네. 그리고 또 하나 구조적인 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도 국가 보조금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 못 걷냐면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시죠. 이 네. 표가 뭐냐면 2023년, 24년에 있을 선거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28개 주하고 8개 연방 직할지가 그 주의회를 구성하는 단위의 선거만 따져도 28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8개 연방 직할지도 비슷하고요. 네. 그 하부 단위 선거는 또 있죠. 네네. 당연히 우리나라도 시의회, 구의회 하니까요. 그 선거는 하부 단위 선거는 다 지우더라도 매년 몇 달 간격으로 선거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표현이 이겁니다. 상시 선거 체제예요. 365일 선거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모디 총리 발언이 5월 28일이라 나오는데요. 요소 비료 한 포대를 50kg짜리를 수입하는데 3,500 루피가 든답니다. 수입 단가가. 네. 그런데 농민에게는 300 루피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수입을 3,500에서 농민한테 300에 공급한다고요? 예. 야, 이거 그럼 난리 나겠는데요, 재정이? 예. 네. 근데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거는 45kg 포대인데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인도는 한 포대에 270루피인데 방글라데시가 720루피고 파키스탄은 800루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좋냐. 이걸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냐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보다도 보조금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얼마냐. 요소비료 45kg에 2,100루피고요. 미국은 3,000루피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하면 요소비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90% 정도가 농업에 연관되어 있는 인도 산업 구조상 다음번 선거가 가능할까요? 와, 이건 참패하겠네요.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쉽지 않겠는데요. 아, 보태줘야죠. 네. 저희들은 보조금을 더 하겠습니다. 더 준다, 해야 여기보다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프라미스라고 했다가 네. 이번 이번 까르나타카 선거 지고 나서부터는 개런티라고 쓰는 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와, 이제. 그러니까 개런티 보장해준다. 예, 네. 보장을 해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관세가 답이죠. 오. 왜? 국민들이 관세에 신경을 쓰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나 다른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길을 찾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약속을 받았는데 이거 위반이야. 그래서 못 받는다거나 관세를 항목 자체를 옮겨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A3 항목에 들어있던 걸 B5 항목으로 옮기면서 관세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인도식으로 인증을 해오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인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통관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재판 가야죠. 이런 네. 거죠.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다른 기회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인도에 지체되고 있는 재판이 4,500만 건이냐 5천만 건이냐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밀려 있는 재판 지체를 다 해소하는데 지금 속도라면 324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법부의 효율성에 기대서 개별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부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기업 활동에는 굉장히 저해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외국 기업들이 인도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뭐 피해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드리는 거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기업들은 모두 다 이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같이 얽혀 있는 겁니다. 인도에 투자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가 뭐 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경제 상태 좋고 남아시아 국가도 뭐 스리랑카 외환위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인도는 그래도 성장률도 괜찮고 나은 경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확실하죠. 지금 파키스탄은 뭐 국가 부도를 상시적으로 맡고 있는 나라이고 방글라데시도 지금 외환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인도하고는 루피화 결제를 하기로 했고 스리랑카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상황이 일정 정도 놀랍기도 하죠. 인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없는 상황. 이걸 보여주는 근거는 뭐냐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줄여서 FDI라고 하죠. 네네. 그 외국인 직접 투자. 네. GDP 대비 인도 전체 GDP 대비 FDI가 몇 %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면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평균 1.4%를 유지하는 정도의 그림이 나옵니다. 네. 이걸 시계열을 좀 더 길게 해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금방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말은 인도 자체의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맞게 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러 현금이 직접 호주머니에 와서 꽂히는 상황이다. 네. 이 상황이 있는 한, 자, 인도가 전형적인 쌍둥이 적자 국가입니다. 즉,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함께 안고 가요. 근데 기자님 아시잖아요. 쌍둥이 적자를 안고 살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네. 그럼 도대체 인도는 어떻게 이 쌍둥이 적자를 아는 채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승승장구하는 모양이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FDI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판단은 뭐냐면 인도가 정말 개방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이 FDI가 꺾이는 날 의사결정을 할 거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나도 아직 모르겠다. 네.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번 반도체 공장 유치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FDI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네. 아세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남아시아 연합이죠. 네. R7 중국까지 포함된 최대 FTA 그룹이고요. 네. 그 밑에 사르기 바로 남아시아 지역 연합, 협력 연합이라고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네. 자, 아세안하고 RCEP에 들어가는 액수에 비해서 사르기에 들어가는 액수가 어떤가요? 훨씬 적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인도라는 덩치에 들어가는 액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이 베트남에 하고 있는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도하고 과연 비교가 되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인도에 그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그 논쟁을 합니다. 그 베트남하고 인도를 비교해봐라. 어느 쪽이 미래이겠냐. 뭐 덩치가 인도가 크지 않냐.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인프라부터 정전, 단수, 전문 인력 부족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여러분들 맨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하고 관계시켜서 나오는 이야기 수율 네. 수율.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 그렇게 좋은 나라고 그렇게 인력도 많고 그렇게 잘 되는 거면 TSMC, UMC, 글로벌 파운드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하다못해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NXP는 왜 인도에 안 들어갑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들어가기 힘든 거군요. 아니 이 기업들은 왜 언급이 안 됩니까? 네. 이 기업들의 지금까지의 태도가요. 물론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기업 사이드에서 듣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입을 벌리지 마. 그러니까 누가 기자가 와서 당신들 인도 투자 안 하냐 이렇게 해도 이 기업들은 전부 다 아예 입을 안 벌리는 게 일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인도가 중요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그 호의적인 멘트를 날려야 될 정치적인 필요가 반드시 있는 자리가 아니면 아예 언급도 피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분명하게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까지는 안 짚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짚어야만 되는 상황이 이번에 터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단타라는 재벌이 한번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한 약간의 정치적인 묘책을 찾았다가 안 됐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인도가 정말 원하는 반도체 생산 기지까지 가기 위한 과정에 해결해야 될 다른 문제가 노출이 됐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건 애플이 인도 제조업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인도 공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인도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애플이나 테슬라는 저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어떻게 또 다른 건가요? 전기차가 굴러다닐 만큼의 도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가 훨씬 급한 거는 3륜차와 2륜차 전동화인데요. 네. 그렇더라도 앞으로 열리게 될 전기차 시장 그리고 테슬라는 인도에서 생산을 해도 테슬라의 기준 품질을 완전히 만족시킬 만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자신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인도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테슬라가 원하는 방식에 협조하지 않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는 거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이 생산 기지로 인도를 활용할 때 인도 정부가 갑이고 기업이 을인 이런 관계 설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은 인도에 진출하는 맥락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도 전문가가 쓴 기사에 있는 논평입니다. 그 인물이 미힐 샤르마라는 분인데요. 블룸버그의 칼럼을 기고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인도 분이고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이 제시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번 조인트 벤처가 실패한 게 아쉽다. 그런데 이겨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자. 네. 그래서 제발 현실을 봐라. 첫째, 인도 정부가 전자제품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해서 그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21년 기준으로 휴대전화 수출액이 베트남이 인도의 9배가 넘는다. 네. 태국은 인도보다 4배를 수출을 한다. 네. 그러려면 인도 정부 발표가 현실이 되려면 지금 전자제품 수출액보다 대비 매년 65에서 75% 사이 성장을 해야 된다. 자, 매년 65, 75% 수출을 늘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네요, 진짜. 예, 그런데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사람 지적입니다. 교역을 개방하고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네. 인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기업이 진출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도 전문가가 한 지적입니다. 모든 개도국이 보조금을 주고 무역을 강화하고 제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해 준다. 근데 인도만 동시에 관세를 높이고 모든 부품 서플라이 체인의 가격 부담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부품값이 오르면 인도산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있을까? 자, 지금 인도가 국내산 부품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게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고요. 베트남 수준으로 관세를 유지한다면 인도산 휴대폰 가격이 지금 4% 낮아진다는 거예요. 오. 자, 제품 자체의 최종 가격이 4%가 움직인다고 하면 네. 이거는 사실 굉장한 경쟁력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인도 자체 생산 업체들도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현실을 제발 직시해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조업체와 투자자들은
단순한 재정 지원으로 몰려들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 가도 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심지어는 반도체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용수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말기로 조립을 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항구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주요 부품은 당연히 수입을 해야 되니까 관세가 낮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도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인도 분이 쓴 글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지금 개방 정책을 쓰지 않으면 베트남, 태국과 같은 방식의 발전도 불가능할 거고, 중국은커녕 베트남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매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왜 인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듣기는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도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도 전문가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 반도체 생산 조인트 벤처가 실패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인도 언론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과연 인도의 전 세계 관심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인도가 이번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용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